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다. 여기엔 차가운 속삭임, 잊혀진 비밀,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염원들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밤속에 고민된 저주의 이야기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의산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먼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당연히 저야 생전에 뵌 적도 없는 분이었고 슬프다기보다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왠지 모르게 오싹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진이 워낙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과 저만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슬슬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만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할머니 앞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제 머리에 뭐가 붙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자르셨고 거의 6가닥 정도를 움켜쥐셨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서 보고 있으니 자른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서 라이터로 조금 태우시고 쌀과 대추를 함께 조미로 싸서 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할미가 잘랐으니 장례식장에 가거든 거기 시통에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쌀이랑 대추는 왜 나온 거냐고 물으니 할미 손주 머리카락을 지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대신 넣은 거라고 대답하셨죠. 지금이야 그 이유를 묻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처음 장례식장이라는 곳에 가는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이해하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도 문지방 밟지 말아라, 초월운 나 행동거기 조심해라 등 뭔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기 같은 걸 많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해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시기톤에 조미부터 버리고 아버지 옆에서 멀뚱멀뚱 있다가 금세 잠에 들었습니다. 자다 깨달아 반복하며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용돈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끌시끌한 와중에 꿈을 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위에 눌린 것 같지만 당시만 해도 꿈을 잘 안 꿨고 너무나도 생생했던 기억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 줄 착각했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시체마냥 뻣뻣하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눈동자를 굴리며 주변을 보다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목격했죠. 머리는 빗자루같이 상반이 되어서는 손목과 발목이 반대로 뒤집힌 여자가 장례식장 입구에 있는 휴지통을 미친듯이 웃으며 뒤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사람인가 싶었지만 이내 제가 버렸던 조비를 찾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쓰레기통 주변을 껑충껑충 끼어다니며 미친듯이 웃었는데 그때마다 목에서 피가 뚝뚝 흐르고 긴 손톱이 뭔가에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눈을 감으려고 해도 식치통 근처 모습은 계속 제 눈에 보였죠. 비야 어쩌고서 여부린기 찰두뼈도 즐겁어서 머리채모도 못두다. 버리친구 제곡도 얻어먹은 줄은 나도 묻었지. 아깝다. 이럴 것만 아니면 주변 사람도 뒤늦기고 뇌길도 무로 삼았을 텐데. 휴지통을 열심히 뒤지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띨띨 웃다가 제가 버렸던 조비를 찾았는지 그걸 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집에 올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 차에서도 울면서 며칠 밤을 꼬가 세우고 혹시나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올까 어두운 방 안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저희 한 달을 할머니와 붙어 지내며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지 모를 삶을 살았죠. 물론 이미 오래된 일이라 다소 과장된 표현도 있겠으나 10살들을 비롯해 다른 일들은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이날 장례식장에서 겪은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뒤로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오고 집 앞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팥 들고 가서 버리고 오기 등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은 훨씬 편하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하는 행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차 끌고 가서 버리고 오기, 모좀 싸고 오기, 침 뱉고 오기 등 꼭 하나만 있진 않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장례식장에서 얻은 나쁜 기운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죽을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고 이들을 기리는 곳인 만큼 귀신들이 많고 그로 인해 안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들만 오면 상관없겠지만 그만큼 잡기들도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결혼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약간 귀찮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으면 잠시 화장실에 들르거나 집 앞에서 소금 뿌리는 게 마음은 편하겠죠. 중학생 때 다니던 학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80년대 초 군대에 입대하셨을 때 일반적인 군대가 아닌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셨답니다. 그 생활을 하시면서 상병을 달고 충실한 후임도 생겼을 무렵 새로운 근무지가 배당되었는데 당시 교도소 외벽에 6개의 감시탑이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차례대로 1번부터 6번 감시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감시탑에 근무를 서게 됐는데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선생님의 근무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감시탑은 근무 형태가 다소 특이했는데 보통 2인 1조가 되는 일반 근무와 달리 이 감시탑은 1인 단독 근무였습니다. 즉, 혼자서 감시탑 위에 올라가 근무를 서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탈원이나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근무 시에는 감시탑 위로 올라가는 출입구, 철문이 잠겨져 있었죠. 그러다가 다음 근무자가 열쇠를 들고 와서 철문을 연 다음 교대를 하면서 열쇠를 넘겨주면 이전 근무자가 내려와서 열쇠로 다시 철문을 잠그고 다음 근무자에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날 11시부터 1시까지가 충실한 후임의 근무 시간이고 다음이 선생입니다. 새벽 1시 열쇠를 들고 교대를 하려고 왔는데 분명히 잠겨 있어야 할 철문이 열려 있더랍니다. 아무래도 이전 근무자가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나중에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부임이 대자로 뻗어 있었죠. 안 그래도 철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화가 났는데 후임놈이 대자로 뻗어서 자니 화가 난 선생님은 얼른 깨라고 땀따구로 때려버렸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후임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래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 선생님은 감시탑 위에 설치된 비상전화를 통해 보안팀을 불렀고 잠시 후 몰려온 보안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자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데 이 애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놀라웠죠. 귀신을 봤어요. 일어나자마자 귀신을 봤다고 하니 뭘 생뚱맞아 소리를 하냐고 반사적으로 물었답니다. 후임 말로는 본인이 근무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났을 무렵 평상시대로 근무를 서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철문이 철컥 만나서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시간이 안 지났는데 벌써 근무 교대자가 왔나 생각하고는 교대자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이상하더래요. 보통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니 턱컹턱컹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밑에서 들리는 소리란 한 번에 텅턱, 그것도 매우 느린 속도로 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계단 쪽을 보면서 김상병님 불렀대요. 하지만 대답은 없고 아까보다 점점 커지는 계단 올라오는 소리만 들렸죠. 결국 참지 못한 후임이 비상용 불빛을 켜서 비쳤는데 새하얀 사람 형체가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온 것처럼 배를 위로 올리고 손발로 계단을 올라오더랍니다. 달걀 귀신처럼 사람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죠. 괸절수설이 이야기하는 후임을 일단 진정시키고 보안팀과 후임을 보내고 본인 혼자 남아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녹슨문이 닫혔다 열리는 기입 소리가 들리더래요. 방금 전까지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괜스레 겁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탕스탑 비상전화를 들고 보안팀에 전화를 걸어 문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죠. 또다시 보안팀이 몰려왔는데 자신들이 올라올 때 보니 철문은 굳게 잠겨있는데 대체 왜 그런 소리 했냐고 따지더래요. 혹시나 이걸 이용해서 근무를 빼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죠. 결국 선생님과 대동리에 철문을 함께 살피러 갔는데 진짜로 철문은 닫혀있어서 약간 선생님이 난처해질 상황이 되는 와중 감시탑 반대편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기명소리가 들렸고 다같이 그곳으로 뛰어갔답니다. 감시탑은 이 위로 올라가는 철계단과 철문이 있는데 철문의 반대편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은 저달설 천사로 막혀있는데 이런 영광급이 와도 손을 못 댈 정도로 엄금되는 곳이죠. 근데 필요가 보니 이 설천살이 바짝 열려있었고 보안팀도 미치고 팔척 뛸 노릇이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다같이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고 거의 20m 정도로 내려오자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복도가 나오더랍니다. 복도와 벽 모두 돌로 되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복도 양옆으로 의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래요. 어찌나 오래 방치되었는지 먼지만 거의 1cm 정도는 쌓여 있었는데 복도 가운데만 마치 스팀 청소기로 민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대요. 그걸 보고는 죄다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도 없이 지하 계단을 뛰쳐나왔죠. 이곳 서식이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지만 두 번 다시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근무지를 바꾸달라고 말했고 겨우 그 감스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같이 귀신 소동을 겪은 후임도 전역하자 오랜만에 만나서 내포를 풀던 중 문득 그 감스탑이 생각나서 이후 일을 물어봤답니다. 그 후임 말로는 그 소동 이후로도 그 감스탑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처음에는 교도소 내에서도 그걸 조르기 묻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소문이 커지자 부당까지 불렀는데 부당이 단번에 그 문제의 감스탑을 가리키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료들을 찾아보니 여기가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몰두에 폭격이 심하자 이곳 교도소 밑에 지하 벙커를 만들었는데 곧바로 전쟁이 끝나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었던 겁니다. 대만부에도 여전히 교도소로 쓰이면서 수백 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낭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거죠.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지고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자 교도소를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수감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였고 살인, 방화 등 중범죄자들을 죽이고 여기다 던져놓고 도망갔던 겁니다.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시체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방치했던 시체들을 아직까지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라고 쓰진 않겠다. 그리고 긴 글이 될 것이다. 그다지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제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기묘한 일을 경험한 이후 둘과의 귀한 친구와 지진을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중위 사람들에게 안부 확인차 연락을 하던 중 소식이 끊겼던 친구 A와 연락이 되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 잠시 차 한잔할 수 있겠냐고 하여 약속 장소로 향했다. 녀석은 대학 시절 오컬트부 활동을 했었다. 다른 친구들의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는 오컬트부의 동료들과 함께 체험하러 갔다가 무서운 일을 당하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스님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제법 수행에 적과가 있는 것인지 학생때에 들떠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침착하게 옛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A는 출가의 계기가 된 사건 이후로도 이상한 일을 몇 번이나 경험한 듯했다. 그중 수행 중에 우연히 마주친 사건을 말해주었다. A는 심부름으로 관동에 있는 어느 절에 가는 중이었다. 어쨌든 수행 중인 몸인지라 벽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절로 걸어서 가고 있었다. 그것도 수행의 하나인 듯했다.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 위에 육교를 건너려고 할 때 한 노인이 육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지장보살의 절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노인은 A를 향해 넙죽 절을 한 다음 A를 쭉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언젠가 한번 귀신과 관계되었던 적이 있지? A는 깜짝 놀라 노인에게 반문하자 노인은 그 지장보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이 지장보살은 말이지 기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어디서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길을 지나는 마을 사람이나 여행자, 어린아이는 당연하고 어떨 때는 미인계를 유혹하여 처참하게 집에서 잡아먹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영주는 두 벌경을 모아 파견하기도 했으나 귀녀의 요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어찌할 바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자를 속여 이 언덕으로 누인해 산 제물로서 바치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귀녀에게 벌벌 떨며 살던 어느 날 한 여행 승려가 마을을 방문했다. 이 승려도 처음엔 마을 사람들에게 속아 귀녀가 있는 언덕을 향했다. 하지만 어쩐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되돌아가 마을 사람들을 추궁했다. 단념한 마을 사람들이 귀녀에 대해 승려에게 말했더니 승려는 그거라면 자신이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승려는 당일은 날이 좋지 않아 7일간 목욕 재개를 한 후 그녀가 사는 언덕으로 갔다. 그 후 승려는 오른팔을 잃은 채로 마을로 돌아와 촌장에게 말했다. 언덕에 독구가 실려져 있는 바위가 있어. 거기에 그녀를 고민하였으라. 지금까지 죄 없는 여행자를 희생시킨 마을과의 연이 있고, 그리고 그 연을 금치 위해서 팔을 잃은 저를 대신하여 저를 드려 그녀를 진정시켜야 하오. 그녀의 앙자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그녀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무덤을 6개를 만들어 위로해 주시오. 이렇게 지시하고 승려는 팔을 잃어버린 자신의 슬링 부족을 부끄러워하며 산으로 돌아갔다. 결국 6개의 무덤이 있는 곳을 육석촌, 그녀가 있는 언덕을 독부 언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독부 언덕에는 그 후로도 여행 승려가 지시한 대로 마을에서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불이 진행되었으나 그래도 가끔씩은 그녀의 그림자가 언덕을 방황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풍습이 지금은 사라지고 지명도 바뀌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들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잃어버린 풍습을 아직도 지키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시골에 철도가 놓이게 된 것이다. 철도는 독구언덕에 있는 작은 산을 뚫어서 세울 예정이었고 선로는 독구언덕을 두둥강 나게끔 이어져 있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독구언덕의 예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 공사에 반대를 했지만 다른 현의 소유였고 독구언덕에 그녀를 봉인한 바위는 철도 쪽 사람들로 인해 옮기는 것으로 하여 결국은 당액으로 봉사도 하게 되었다. 그 후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했지만 예상외로 대단히 어려운 공사였다고 한다. 공사 중 몇 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그것은 공사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자산, 의문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것이라며 그녀의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각섰던 시대에 무리하게도 철도는 개통되어 독구언덕은 없어지고 그 후 사람이 죽는 일도 멈추고 사람들은 독구언덕을 잊게 되었다. 그러던 이곳에 도로가 하나 생기면서 또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철도가 놓이면서 끊어져 있었던 길이었지만 정비되어 유표가 세워지게 되었다. 원래 옛부터 여행자들이 다니던 길이어서인지 위치가 좁은 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길이 개통되자 이상하게도 그곳에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자살, 의문사 등이 반년에 한두 건씩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여자의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노인은 여기가 옛날에는 독구 언덕이었다는 것을 알고 여자의 그림자가 그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여기에 지장보살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전해져온 의식에 따른 영부를 한 달에 한 번씩 읊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나 하나뿐이야. 그녀와 연이 있는 마을의 후녀로서 여기까지 왔지만 벌써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 나는 이렇게 해서 그녀를 진정시킬 때 가끔씩 그 그림자를 봐와서 알고 있지만 자네에게서 귀신의 악취 같은 것이 나네. 아니, 나처럼 귀신과의 연 같은 게 있어. A는 노인의 말에 오싹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A가 출가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귀신이었기 때문이다. 자네, 땡땡 절을 가고 있나? 그럼 빨리 일을 마치는 게 좋아. 어두워져서 여기를 건너면 귀신과의 연에 얽혀버릴 수가 있어. 노인의 말을 듣자 땀이 날 정도로 더운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등골이 오싹했다. A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허둥지둥 그곳을 떠났다. 노인의 조언대로 빨리 일을 마치고 이곳을 뜨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 A의 일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게다가 무리해서 돌아갈 정도로 A는 단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매우 급한 일이었기에 절에서 밤을 보낸 후 첫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성가시게도 A는 수행 중인 돌아갈 때까지도 역까지 걸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됐다. 첫 전철을 타기 위해서 어두울 때 절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A는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거기서 A는 절의 주지스님에게 독부 언덕에 대해 물어봤다. 주지스님도 처음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으나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아, 그건가? 고리 밑에 있는 땡땡산에서 지금도 공약을 드리고 있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를 봉한 바위와 독보의 단쪽이 아직도 있다고 하오.
아직 반쪽이 있다는 말에 A가 그 얘기를 묻자 주지스님은 바위를 이전할 때의 고명에서 인부가 로프를 잘못 메어서 도구가 된 독고가 부러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송 도중에 간쪽이 사라졌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 이야기에 A가 새파랗게 질리자 주지스님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A에게 땡땡사의 위치를 알려주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만 가면 독권덕의 비녀도 뭐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도망갈 곳을 안 A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는지 그날 밤을 보낸 후 예정대로 어두운 중의 절에서 출발했다. A가 아침 안개가 낀 길을 걸어 독권덕으로 향하고 있을 때 독권덕 쪽에서 매우 밝은 빛이 보였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나타나는 것은 비녀의 그림자지 빛이 아니었다. A는 겁쟁이인 자신을 비웃으며 독권덕으로 향해 서둘러 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 빛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였고 독권덕의 육교 옆쪽에 세워져 있었다. 설마 사고가 났나 생각하며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니 차 안에는 정신을 잃은 젊은 남녀가 있었다. 일단 숨은 붙어있는 듯 했고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구급차보다는 경찰을 불러야 하나 등의 생각을 하던 A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따라 헤드라이트 앞을 봤더니 여자인 듯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빛을 받아 형체를 보여야 정상이지만 그림자였다. 그것의 머리에는 뿔처럼 보이는 것도 달려 있었다. 거기까지 알아챈 순간 A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한다. 벌써 A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언덕을 부르다시피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일단은 도망쳤다. 땡땡사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독고덕이 육교를 건너고 얼마 동안은 계속 달렸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그때 땡땡사로 가는 길이 아닌 오른쪽의 대나무 숲으로 시선이 닿았다. A는 순간적으로 절이 아닌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었고 대굴대굴 굴러가며 본 자신의 뒤쪽에는 분명 비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젠 진짜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나무 숲 안에서 단단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손에 쥐자 근처의 민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비녀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져갔다고 한다. 이제 괜찮은 건가 싶어 그림자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자 누군가 그 옆에 서서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더란다. 순간 깜짝 놀랐으나 자세히 보니 어제 만났던 노인이었다.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을 하며 노인이 가까이에 오자 A는 자신이 독권덕에서 본 사고와 그녀의 그림자에 대해 속사포처럼 말했다. 거기 손에 쥐고 있는 건 무엇인가? A도 그제서야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물건을 확인했다. 그것은 둘로 나눠진 독고의 반쪽이었다. 쳐다보지 말로는 지신의 연으로 사라진 독고의 반쪽을 끓인 거라고 하는데 그딴 거 모르겠고 이제는 귀신이랑 엮이고 싶지도 지속되고 진짜. A는 그렇게 울 것 같은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은 헤어샵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헤어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 지인분이 하시는 즉 지금의 원장님 헤어샵에 그냥 경험을 쌓고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치 딸같이 느껴져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지요. 제가 일하는 곳은 동네 골목 입구에 위치한 그냥 동네 미용실이었고 원장님께서는 손님이 없을 때 저에게 미용 기술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헤어 마니킹을 이용하여 하는데 하도 실습을 많이 해서 무섭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주셨던 헤어 마니킹의 머리는 이상하게 많이 까끌거렸습니다. 인조 머리카락으로 헤어 마니킹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인조 머리카락인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세팅번 웨이브를 넣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 마니킹을 받침대에 끼우고 머리 길이는 제 키가 160cm였는데 제 허리 중간까지 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중을 하고 세팅범에 맞는 그룹으로 말고
여의집기에 연결해서 시간을 정한 후 완료가 될 때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희 가게는 1층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마감일이란 블라인더로 안 보이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 11시인데 혹시 취객이 집으로 착각했나 싶어 모른 척했는데 또다시 똑똑똑 소리와 함께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났고 입구 쪽으로 다가가니 블라인드 위로 사람의 실루엣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원장님이 다시 오셨나 싶어서 블라인드를 살짝 들어 올려 입구를 보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가게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지금은 마감이 다 끝났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도 머리를 예쁘게 하고 싶다고 머리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의 머리단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는데 그건 차치하고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안 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니 그래도 끝까지 지금이야 된다고 때를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난 원장님께 연락을 하니 주무시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원장님께 오늘 일을 설명드려야겠다고 하고 의자에 손님을 안내했으며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니 거울로 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피부가 새하얘서는 빨간 입술이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드리냐고 물으니 아까 제가 연습하던 헤어 마니킹을 가리키며 저대로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머리를 만지는데 너무나도 머리가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머리 감고 오셨냐고 하니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머리카락이 너무 차갑고 약간 축축해서 그대로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머리를 먼저 말린 다음 쉐키펌을 시작했고 꾸르꾸르 말고 10개를 꽂은 후 뜨거우면 말하시라고 하고는 카운터로 향했죠. 가는 도중에 헤어 마네킹을 안 보이게 치우고 카운터 의자에 앉았는데 분명 10분을 맞춰놨는데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종료 알림음이 울리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뭐가 고장났나 싶어 가보니 기기가 아예 꺼져 있더군요. 일단 손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다시 열쇠띠로 내놓고 카운터로 왔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10분이 지나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와서 손님 머리를 만지는데 저 스스로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님 머리가 아직도 차가운 겁니다. 게다가 그룹을 불러보니 하나도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그냥 처음 그대로 생머리였죠. 분명 머리를 드라이하고 시작했고 따뜻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머리카락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거울로 옮겨 손님을 쳐다보는데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죠. 여자분이 입이 거의 비까지 올라가더니 막 웃으면서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더군요. 무섭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나가는 손님 뒷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나가버리니까 당황해서 손님을 부르며 그대로 쫓아갔는데 가게 앞에서 양옆을 보고 보니 1분도 안 되는 그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슬슬 무서워져서 제가 꿈이라도 꾼 줄 알았죠. 급한 대로 CCTV 녹화 파일을 가져다 봤더니 글쎄 제가 여자 손님이 아니라 아까 헤어 마네킹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불만 끄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미용실에 가자마자 원장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죠. 너도 경험했구나.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됐는데 미안해. 사실 이 자리가 몇 년 전까지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여기 여대생이 살았거든. 왼키로로 가다가 익사사고로 죽었다는데 그 충격에 부모도 죄다 자살했다나봐. 그리고 빈집이 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자기들이 들어섰는데 워낙 총문과 소문이 돌아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들어오게 된 거야.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밤 11시 반 넘으면 왜 여자가 걷다가 서라집으로 엄청 잠복했다는데 다들 그것 때문에 그만두셨거든. 그리고 나도 본 적 있어. 원장님의 말이 끝나자 팔을 타고 소름이 쭉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 건 그 여자분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을까요? 다른 건 그렇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CCTV 속 마네킹을 앉혀놓고 마치 손님처럼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마 제보자분이 하신 말씀처럼 죽은 여대생이 다시 집을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가 엄청 차가웠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난입증이었다는 게 진짜 소름이긴 하네요.
지금도 그 가게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최근엔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주 귀신을 목격한 장소에서 또 봤다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이러다 또 11시에 와서는 머리에 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할지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로 정원 가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분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자갈을 좋아해서 나무 주변에 놓는 등 본격적인 정원 꾸미기에 돌입했죠. 남편은 자갈을 놓으니까 어떠냐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남편은 전에 조경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다가 정원을 꾸미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서 창밖의 정원 쪽을 바라보니 자주색으로 빛나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게 뭘까 하고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 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잠자리를 청하기 위해 침실로 돌아왔죠. 좀 전에 이상한 빛을 봐서 그랬을까요? 꿈자리가 무서웠습니다. 꿈에서는 얼굴에 생기가 없는 노인들이 제 침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야간 경비를 하고 퇴근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금 일을 마치고 귀가했기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조금 서운했지만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가 실시한 꿈 이야기를 경충해 줄까요? 그런데 다음날 밤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문득 창밖에 정원을 바라봤는데 어제 봤던 자주색으로 빛나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에 꿈에서 봤던 노인들이 느린 걸음으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걸어 경찰서에 집에 침입자가 있다고 신고했죠. 혹여나 그 노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경찰이 와주셨습니다만 경찰이 도착하자 기괴한 자주색 빛과 정체불명의 노인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강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경찰한테 민폐만 끼쳤다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분명 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는데도 오려 또 상황으로 번질까 그냥 수긍했죠. 그 후로부터는 남편이 야간 일을 위해 출근하면 저는 항상 두려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정신이 점점 기피해졌고 이기적이지만 남편에게 야간에 하는 일은 그만두고 될 수 있으면 주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또 어느 날 밤 다시 정원을 조심히 들여다보니 오늘도 역시나 자주색 빛 아래 생기 없는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제가 있는 곳을 음시하는 것 같아서 황급하게 몸을 숨겼죠. 제가 있는 곳을 들켰으니 저를 보고 있던 노인이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몸서리치던 중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자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대해지지 않았지만 남편도 어느 순간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일을 하는 중이었지만 20분 후 작업복을 입고 귀가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안심해 라고 했지만 남편과 함께 정원을 직접 확인하러 갔죠. 저번에 경찰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미쳐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 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원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자 정원을 꾸미기 위해 전에 깔아두었던 자갈밭에 수많은 반짝국이 있는 겁니다. 역시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남편을 보니 이미 남편도 어디 나가 있더군요. 자갈들에 유독 발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대체 저 나무 밑에 갈아놓은 자갈들은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답한 말에 소름이 돋았죠. 최근에 무덤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오늘 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밀들이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소름 끼쳤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어둠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